인간이란 인간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동물이다.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크게 귀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요약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기회주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주의,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동물.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선택이에요.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어. 그러니까 이제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그 인간관의 본질로 삼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기회주의, 물질주의, 그다음에 저 이기주의 이거를 체화한 인간들. 그 인간 유형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완용부터 시작해서 근대 이후에는 뭐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인간의 모범으로 보이는 거죠. 친일. 그 사람이 이제 기회주의, 이기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과주의. 그러니까 이걸 뭐 친일이니 뭐 토착외군이 이렇게 부르는 거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고 네. 핵심 자체는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있어요. 본인의 이기심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친일이었기 때문에 친일을 선택한 거지. 이런 좀 인간관을 가지면 좀 편해지는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원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길게 잡으면 10만 년, 짧게 잡아도 한 2만 년쯤 전에 원신의 유골 화석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 죽은 원시인의 유골 화석이죠. 네. 근데 그 유골 화석 중에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가 나온 거예요. 뭐가요? 부러졌다가 붙은 다리뼈. 아,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물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부러지면 죽어요. 아. 근데 이제 인간 개체가 다리뼈가 부러졌다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인간의 현재의 양심에 비춰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군가 보살폈기 때문에 보살핌이 있었다. 보살폈고 누군가는 옆에서 보살폈고 누군가는 밖에서 먹을 걸 구해다가 나눠줬고 그렇겠죠. 이 보살핌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의 탄생이고 인류 문명의 시작이고 공동체적 윤리에 기초해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악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그 효율을 좀 강조하겠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제 다리 부러진 애를 왜 도와줘? 야, 쟤도 없다고 우리 다 죽어. 아니, 우리는 아니고 나. 나야. 네.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그런 식의 좀 사례를 좀 제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네. 이제 인간의 보편적 감상에서 봤을 때, 인간은 다양한 행동 양식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들어가서 구하려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라도 구하려고 그래요. 밧줄을 던져준다든가.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소리를라도 질러서 누가 여기 좀 와서 이 사람 좀 구해주세요라고 소리라도 지르죠. 네. 정 안 되면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그러죠. 아예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나쁜 쪽은 못 구하게 만들어. 아니 뭐 그런 정도로 나쁜 놈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헤엄도 못 치는 게 왜 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당하냐고 오히려 이제 탓을 해. 죽어가는 사람 탓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양해요. 다양한 이제 다면적 존재인데 첫 번째 유형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보통 그러죠. 네.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이제 같이 뭐 다친다든가 죽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이런 사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생각할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하자고 했던 사람들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예.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의사나 의인이 못 돼요. 대개는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번 유형들. 이제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볼 땐 그럴 거 아니에요. 물에 뛰어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사람 구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요? 이익도 안 되는데 저걸 왜 하나? 저 왜 저러고 가나? 미친놈이지. 아유, 저 답답한 놈들. 자, 우리는 이런 좀 인간성의 스펙트럼에서 선악의 기준들을 늘 가지고 살아요. 역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원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베푸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이기주의자를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뉴라이트의 인간과는 이 이기주의를 인간의 표준으로 설정을 해요. 이게 표준이 돼 버리구나. 이기주의를 인간의 표준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거나 귀찮거나. 그래서 무슨 뭐 공산주의자 아니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러네. 그 연결이 이렇게 되네. 친일파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누구에게 공감하는가, 누구와 연대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편이 기본적으로 갈리잖아요.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데 맞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요. 진짜 그럴까?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이제 매판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썼었는데요. 네. 매판. 매판. 네. 어떤 거냐면
유럽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탈의 이제 본격화 계기가 된 게 1840년의 아편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 역조를 시정하겠다고 동인도 회사에서 만든 아편을 대량으로 중국에 이제 중국으로 수출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뭐 그때 1830년 40년 당시에는 이제 중국 전역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아편 중독 상태였다고 그러고요. 네. 뭐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중국인들의 몸이 망가지고 정신을 갉아먹는 게 아편 이제 마약이잖아요. 네. 이걸 막겠다고 이제 막는 과정에서 영국이 자기들 물건 빼앗았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게 아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편은 영국인들은 한국까지만 가지고 와요. 이 아편을 영국인들에게 받아서 내륙으로 가지고 가서 네. 자기 동포들에게 이게 만병통치약이니 효과 좋은 진통제니 하고 속여서 중독되게 팔아먹는 자들은 같은 중국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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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자국민이 이걸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돈 좀 벌겠다고 자기 이익이 우선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제국주의자들의 그 불법적이고 대단히 해로운 물건까지 수입해서 팔아먹는 자들 뭘 생산하거나 상호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품들을 떼어다 파는 자들을 판매 전문 상인 그래서 매판이라고 그랬어요. 매판이란 유럽 상품을 팔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컨대 면포든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유럽 공장제 상품이든 이런 걸 가져오면 중국 산업 기반이 축소되고 중국의 그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돈을 벌겠다고 유럽 상품을 취급해서 그걸 팔기만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식민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국의 산업 기반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 필요가 없죠. 자국의 산업 기반이 이제 산업적 격차가 생겨서 선진국 물건을 수입해서 팔기만 하는 사람들은 매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편 장수도 매판이고 면포 장수도 매판이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중국처럼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는 이런 나라들에서의 매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주로 거래하는 상대가 자국민이 아니라 자국민한테 그냥 소비자일 뿐이고 네. 크게 거래하는 상대가 유럽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의 네트워크가 커요. 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이 자기 이익이야.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이익을 배신하고 그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돼요. 네네. 그래서 매판과 지금 최욱 앵커가 이야기한 매국노가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그렇죠. 것도 이해되네. 자기 나라를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자국민들은 건강을 상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렇게 해서 국력이 다 무너지는데 그래도 제국주의자들이 여기서 그 제국주의가 이 땅에다가 이 중국에다 팔아먹는 게 많을수록 자기 이익이 커지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자국민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침략해 들어오는 제국주의자들과 일치한다. 이게 첫 번째 매국노적 측면이죠. 네. 근데 이 매국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네. 부자가 되면 이제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이런 것들을 매수하고 그들과 혈연 관계로든 아니면 다른 관계로든 간에 탄탄한 이른바 상층 엘리트 카르텔을 구성해요. 이들이 지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어디 한 귀퉁이에 있는 이제 매국노 집단이 아니고 그렇지. 네, 이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 매국노 집단이 돼요. 그러니까 매국노가 그냥 일부 무슨 뭐 저 말단에 있는 일부 좀 간첩이나 밀정 같은 자들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매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처럼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이게 물건만 수입해서 파는 게 아닌 게 더 문제죠. 물건만 수입하는 게 아니고 사상, 이념, 관점 이런 것까지 수입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엔드라이트. 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우리나라에서 창안한 게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가 만든 거거든요. 네. 네. 식민지 지배를 편하게 하려고. 뭐 그렇겠죠. 한국인들을 좀 열등감을 심어주고 니들이 네. 식민지 지배받는 건 다 니들이 못난 탓이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든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그렇겠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포장해서 팔아먹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인 거예요. 판매만 해요. 이런 이론도 학문적 이론조차도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협중 시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협중 의식은 우리 게 아니었다. 우리 역사의 기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에서 이게 혐중, 반중 어느 게 맞느냐. 우리는 혐일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혐일은 없죠. 네. 예, 반일 일본이 있죠. 싫어도 싫어하는 사람도 혐일주의라고는 안 해요. 네. 반일이라고 하죠. 반일. 미국이 싫어도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았잖아요. 반미. 예, 반미라고 그랬죠. 네. 현미라고 안 했어요. 현미 네. 아니죠.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중국에 대해서만 혐중. 혐중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반할 때 이 반은
기본적으로는 자기와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센 상대한테 대해서 보이는 정치적 또는 감정적 태도예요. 센 상대를 센 상대 향해서 때는 반. 예. 혐은 우리보다 우리가 밑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혐오하는 거. 근데 사람이 호랑이를 혐오한다고는 안 해요. 그렇죠. 사람이 혐오하는 건 뱀, 바퀴벌레, 쥐 이런 것들을 혐오해요. 아우, 지. 인간보다 못하고 밟으면 죽일 수도 있지만 징그러워서 짖는 게 혐오예요. 그러네. 벌레 같은 거를 보통 혐오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보다 못한 상대, 못하다고 믿는 상대. 그래서 이제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남존 여비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 여성 반대가 아니라 여성 혐오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중국이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나? 우리가 중국보다 강해본 적이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재밌는 현상이네. 예. 그런데 혐중이라고 해요. 혐중이죠. 이 혐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형성한 대중국가니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그렇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중국을 혐오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있는 거예요. 1898년 독립문이 만들어졌는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독자를 그렇게 싫어해서 조선인들이 독립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를 신문에서도 지우고 그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문을 놔뒀어. 왜일까요? 왜일까요? 일본이 우리와 중국과 그 독립문을 일본인들이 갈라치기 했구나. 그렇죠. 내가 맞췄다. 야, 1대1. 야, 나 했다. 일본이 중국과 우리를 갈라치기 전략을 이 썼구나. 독립문은 1894년 청일전쟁 때 우리가 청나라와 이제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단교를 선언해요. 청나라와 단교를 선언하면서 청나라와의 단교. 그래서 독립문이잖아. 네,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는 걸 그렇지. 기념하는 우주관물이었어요. 내가 해냈어. 이걸 맞췄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뭐라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썼냐면 조선은 수천 년간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4대 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줬다. 근데 그 다음에 조선이 제대로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다. 와, 잘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나는 화나지만 걔네들은 전략적으로 잘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은 대략 이제 이 청일전쟁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래됐네. 그리고 일본이 그거를 이제 이용한 거죠. 네. 그런 감정들을 이용하면서 계속 이제 그 한국인들에게 반중 의식을 조장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누구 덕분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중과 친일이 묶여버렸어요. 한 세트네. 반중과 친일은. 네, 이걸 그러면서도 신기하다.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뭐 중국은 과거에 그냥 종주국이라고 하는 형식적 관계로 한국을 무시했다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해서 실질적으로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반중보다 반일이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 왔었는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려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중국을 침략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반도를 거쳐야 되잖아요, 일본군이. 뭐 한국인들이 반중보다 반일 감정이 센 사람들을 뒤에 두고 중국과 싸우는 게 불안하죠. 그렇지.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40년대 가면 한국인을 군대로 끌고 가잖아. 네. 그래서 중국하고 싸우는 건데 중일 전쟁 때. 그 한국인들이 반중보다 반일이 더 세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안 되지. 뒤에서 총을 쏠 수도 있잖아. 네. 한국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집요하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이제 혐중 의식 확산 작업이 시작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31년 만주사변 일으키기 직전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만보산 사건. 중국에 이주한 한국인들 망명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논농사는 한국인들의 특기예요. 논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계속 올린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 계속 지금 뭐 시베리아까지 가 있어요. 논이 있는 데가. 이제 그러면서 물을 많이 쓰는 농업이다 보니까 수로를 둘러싸고 원래 있던 중국 농민하고 여기 이주한 한국 농민하고 다툼이 생겨요. 근데 그때 조선일보가 호해를 내요. 중국에서 만주에서 이 농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인하고 한국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중국 경찰이 총을 쏴서 한국인이 죽었다. 이거 허위 보도예요. 그거 가짜 뉴스였어요?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은 이제 조선일보 장춘특파원이었는데 나중에 일본의 밀정이었던 걸로 밝혀졌죠. 와,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를 이렇게 해서 대단하다. 호해를 딱 뿌렸는데 이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흥분한 거죠. 흥분하지. 만주에서 우리 동포들이 박해받는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어왔는데 심지어 중국 경찰이 우리 동포를 총으로 쏴 죽였다. 그래서 반화교 폭동이 일어나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인이 최하 200명 정도 사망했을 거예요. 맞았어.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이제 평양, 대구, 서울 등지에서 이제 우리가 그 관동대학살 기억하지만 비슷한 일이 이제 우리 이 한반도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 반중 감정이 극도로 고조돼 있을 때 일본이 바로 만주에 군대를 보내서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거예요. 만주 구슬을 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혐오 감정이 더 세지고 그 일본 덕에
우리가 오히려 중국인들한테 행세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혐중 친일 의식들을 계속 조장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만보산 사건을 겪고 나서 이른바 만주국이 수립된 다음에 만주의 한국인들이 느끼는 일본 품에서 느끼는 행복감, 안정감. 이거를 이제 묘사한 소설이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 김동인의 붉은 산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있는 거 확실합니까? 있어요. 이 사람 왜 몰라요. 이런 책을 썼어요? 김동인 씨는? 그 독일 문학사는 좀 조선일보에서 시상하죠.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이제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작 그 소설가 중에서 반중 의식을 불러일으킨. 확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뭐 아니, 간자라든가. 아니 교수님 붉은 산이 교과서에 실렸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실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도? 얘기냐면 만주의 깡패 하나가 네. 이제 살기라고 하는 그 백수건달이 만주에서 동포들 괴롭히면서 이렇게 좀 악명 높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네. 어느 날 그 만주에 살던 조선인 소작인이 한국인 소작인들이 중국인 지주에게 잡혀가서 두들겨 맞았다. 네. 그걸 보고 나서는 그 동포애 때문에 그 지주를 혼자 찾아가서 보복해요? 보복하려고 하다가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박해당하는 모습을 이제 묘사한 소설이죠, 예, 소설. 소설이었어요. 네. 붉은 산. 그 소설인데 이런 소설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도 해봤죠. 결국은 이렇게 중국 땅에서 중국인들에게 학대받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준 사람은 누구냐? 일본군이다. 일본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일본 파시즘은 초창기에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다면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굉장히 내면화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을 바로 이제 혐중 동맹으로 끌어들인 거죠. 중국과 함께 그러니까 예. 일본과 함께 중국을 혐오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자는 그런 사상이 이제 일제강점기 형성이 돼요. 혐중 의식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승만은 독립협회 당시에 혐중 의식을 체득한 사람이었고요. 박정희는 일본 만주군관 학교를 나왔잖아요. 네. 대놓고 이제 그 혐중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 내내 혐중 의식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게다가 한국 전쟁 중에 중국이 참전하잖아요. 중국군이 참전하고 네네. 모택동의 외아들 모한영이 이 전쟁 중에 죽어요.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서 혐중 의식은 훨씬 더 심해지죠. 그렇겠죠. 근데 92년도 수교 직전에 노태우 정권에서의 이른바 북방 정책을 하면서 중국과 이제 수교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계속 우리가 과거 6.25 전쟁 때 이렇게 중국군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우리 군도 많이 죽이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게 돼버렸어요. 네. 노태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돼버렸죠. 전향적이었네. 돼버렸고 노태우. 그때도 거기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 그룹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게 한국 경제 발전에서는 정말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그로부터 불과 30년인데 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교육 대상 1위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중국을 만약에 단교를 하거나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유, 물어보고 그럼요. 싶어요. 지금 반중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중국과 단교하는 거냐? 아니면 중국과 전쟁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근데 느닷없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패권주의적 역사 이제 중화불기 주장하면서 특히나 2003년 4년 요무렵부터 시작했던 동북공정 그건 화나지. 이제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중국 인터넷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문화 전반을 원래 중국 기원이라고 주장하거나 그거는. 이제 이런 이제 중국 네. 내에서의 이른바 자국 중심주의의 그렇지. 고조라고 하는 것들의 주변에 대한 불만 네. 이런 걸 자극하고 자극한 있어요. 거죠. 현실적으로 자극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자극됩니다 실제. 이 자극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제 적대감 그리고 정책적 적대감으로 치환하고 네. 그걸 중국에 대한 공격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 자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건 좀 미국 극우하고 연결돼 있어요. 미국 극우 집단들에게 최고 1차적인 적은 중국이 돼버렸죠. 그렇죠. 중국이 돼버렸고 오랜데 사실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본 바로는 미국의 극우 집단이 2025년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든 바가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미국 극우 집단하고 또 그와 연결된 일본은 이제 이미 천황제 군국주의 시대부터 2차 대전 훨씬 이전부터 중국을 제1의 가상적으로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네. 더 오래 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했던 얘기가 정명가도였잖아요.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중국에 대한 적대의식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근데 네. 그것과 결합해서 한미일 그다음에 한국까지 포함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한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이제 미국의 극우 집단이죠. 미국의 극우 집단들에게는 원래 좀 가능한 좀 전략으로 나왔던 것이고 네.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북경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북경과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 그건 뭐 여러분 쉽죠. 예, 평택에 있어요. 평택이죠. 평택이죠. 바로 네.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평택. 만약에 이제 정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남북 간의 국지전 이렇게 얘기하면 예. 연평도나 서해 쪽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걸로 예상들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국지전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까요? 평택이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요? 일어나죠. 우리나라.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와. 국지전이에요. 미중 국지전. 아, 그죠? 우리가 남북 간 국지전이 일어나면 연평도 부근에서 나서 그 일대가 지금 난리가 나겠지만 미중이 전면전을 안 하고 국지전을 한다고 그러면 한반도와 대만 요 사이가 다 이제 척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좀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좀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일본과의 확실한 이제 군사동맹 구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형중을 이용하는 거죠. 네. 사실은 파시즘이 그래요. 사실 우리는 내내 파시즘 체제 하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요. 그래요? 파시즘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네. 왜 윤석열이 한번 그 공산전체주의란 말을 썼잖아요. 네, 새로운 단어였죠. 네, 새로운 단어였는데 파시즘은 반공전체주의예요. 반공 전체주의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반공 전체주의. 반공이 아니거나 반공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다 속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이른바 반공주의 국가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좀 이데올로기적 충동이거든요. 우리는 뭐 남북 분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늘 공기처럼 있어서 예. 문제를 못 느꼈을 뿐이고, 근데 80년대에도 학생운동의 구호는 전두환 파쇼 타도였어요. 전두환도 파쇼 체제였고요. 네. 박정희 체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파시즘 체제였고요. 네. 이건 뭐 왕조 체제에서는 파시즘이라는 거 안 써요. 파시즘이라는 게 왕조 체제에는 없어요. 네. 왕이 사라진 다음에 나타나는 체제거든요. 그렇겠죠. 네. 체제이기도 하고 충동이기도 하고 이념이기도 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차 대전 이후에 나와요. 근데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사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른바 평민들이 황제를 죽였죠. 예. 프랑스 혁명이 두 번째 황제가 평민들에게 목숨을 잃은 거는요. 그다음에 이때 전쟁에 참가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독일 제국 본의 아니게 왕이 없어졌어요. 자국민들이 왕을 죽인 게 아니고 쫓아낸 게 아니고 전쟁에 지면서 그 나라들이 왕이 없어졌고 예. 왕이 퇴위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민족 국가 독일 빼고는 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됐죠. 왕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수천 년간 왕 밑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왕당파 말씀을 드렸지만 살던 사람들은 이제 뭘로서의 자기들의 동일성을 확인했냐면 왕에 대한 충성. 저 왕을 모시는 같은 왕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충성심이었어요. 예. 그게 그 사람들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기반인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민주정이 시작돼요. 근데 이거 보면은 맨날 지들끼리 싸워. 누가 더 옳으니 누가 더 많으니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느니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뭔가 일체감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흔들리는 것 같은 거를 채워주겠다고 나선 것들이 파시스트들이에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특히나 전쟁을 겪고 나면은 민족 국가 관념이 고조돼요. 우리가 호남 영호남 사이 나쁘다고 하지만 이걸 하나로 묶을 때가 언제냐면 전쟁이나 월드컵 경기 때 월드컵 때. 올림픽. 월드컵 이런 예. 경기할 때는 하나로 네. 묶여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기 위한 수단들을 동원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동원하냐면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 우리의 영광,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이질적 요소 척결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질적 나치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인데 이질적 요소를 유대인으로 잡아서 그렇죠. 이제 사냥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20세기도 계속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트럼프 조금 전에 이제 그 취임했죠. 취임하는 거 보여주셨지만 저 위키피디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트럼프 노스 아메리칸 파시즘.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도 이제 이민자 적대, 이민자 혐오 이런 예, 것들, 인종 혐오 이런 것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자기들보다 만만한 사람들을 혐오 대상으로 삼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등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평등을. 불평등해야 되는데 근데 불평등한 상태로 이렇게 민족적 단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적을 이제 만들어? 적을 만들 수가 없죠. 적을. 내가 맞췄다. 좀 맞췄다. 와, 적을 맞춰. 적을 맞춰. 적을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의 잠재적 현실적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그렇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것이고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해.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웠다고 평소에 무시했다는 사람들도 거기에 끼어들면 자기도 권력자와 한 편이 된 것 같은 권력이 자기 편이 된 것 같은 안정감 느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안정감. 추종해요. 힘을 폭력을 추종해. 추종하는 거죠. 폭력을 그러니까 추종해 힘을 추종해. 서부지방법원 난동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직 권력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그렇게 안 해요. 네. 그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자 혐오 또는 잠재적 적대 세력 이제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계속적인 언어적 또 실질적 폭행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너무 무섭게 겪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인류가 합의했어요. 그게 이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 들어간 내용인데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실수가 다른 존재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충동이었다. 이교도 박멸,
이민족 박멸 뭐 이런 충동이었다. 이거 예. 절대로 안 된다. 안 되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인정. 그래서 그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번째가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무엇이든 간에 이거 절대로 이걸 차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다 존중해야 되고 인간 존엄성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 유엔이 합의한 사항에서 그걸 깨는 게 또 파시즘이고요. 그걸 깨는 게 자, 그래서 한국적 파시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던 네. 거죠. 네. 근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박근혜 씨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열병식. 말이죠. 열병식하고 네. 미국은 안 갔는데 네. 박근혜 씨 혼자 가서 나란히 서가지고 네. 그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선언한 것이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다라고 네. 하는 걸 선언을 했었죠. 예.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은 그보다 진전된 무슨 합의를 했거나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중국하고. 이거 이상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야. 너무 이상하거든. 왜냐하면 그러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중국이랑 더 가까웠거든. 네. 근데 갑자기 여기 있던 이른바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어요. 타이완 대사관을 쫓아버리고 그 자리를 중국 대사관한테 넘겨준 건 노태우 정권이었고요. 그건 또 노태우고. 그렇죠. 노태우 정권이었고 한중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킨 건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최근까지도 이 이른바 한국의 이제 극우 파시스트 그러니까 파시즘하고 극우는 원래 같은 뜻이에요. 네네네. 아, 그래요. 예,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극우 파시스트들이 주장했던 것은 계속 반북이었어요. 반복.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때도 김정은한테 욕해봐. 이런 이제 맞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단세포적. 예. 이게 이제 지능이 떨어지면 그런 식의 단일자 때밖에 못 가져요. 네. 근데 그게 잘 먹히죠. 예, 단세포적 질문들을 해왔었는데 네.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특히 최근 1, 2년 사이의 변화예요. 시진핑 욕해봐라고 얘기를 하고 네. 느닷없이 중국하고 무슨 그동안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시켜 온 것이 바로 이 국민의힘 계열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 보고 친중이라고 그러고 예. 왜 이러는 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중국 공산당 식민지가 된다는 얘기들을 네.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요즘 이제 그 이런 좀 파시스트 집회들 성조기 부대인데 네. 이 성조기 부대들 집회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왜 성조기 부대로 부르는 이유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이 근데 이미 성조- 잘하셨다. 이 성조기 부대들이 잘하셨다 진짜. 보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중국인 아니냐고 묻고 네. 예. 실제로 그래요. 네, 뭐 오늘 뉴스 보니까는 중국인 임산부를 폭행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경찰도 이제 공안이랑 함께 해가지고 맞아요. 성조기 부대들 제압한다 그러고 체육도 지금 화교로 결정 났거든요. 네. 경찰은 느닷없이 이른바 중국에 대한 이제 혐오. 반중. 담론들이 굉장히 확산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순식간에. 담론의 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방식이에요. 네. 담론의 지형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는 어. 하나는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연예인이 웃기는 말 했을 때 유행어가 돌아다니는 아, 방식이 유행어. 하나 있고 어. 또 하나는 권력이 내리꽂을 때예요. 권력이 내리꽂을 때. 정치 권력이 어떤 조직적 또는 이제 대중적 기반을 이용해서 예. 그 집단에 내려꽂을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반북이 반중으로 바뀌었느냐? 이거는 일단 정부 또는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살포했고 그것이 이제 정부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공유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제 첫 번째죠. 그게 저는 이제 이 집단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본인인지 네. 윤석열 배후에서 조정해온 어떤 그룹이 인너서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집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협중 의식을 조장하고 그것을 담론화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한일 군사 동맹을 위해서 한일 간에 공유하는 공동의 혐오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한국인들이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 좀 자기들이 주장하는 협중이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지 네. 한번 생각해야 돼요. 중국과 단교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냐. 그럼 다 죽자는 거야. 그게 아니, 최소한 극우면은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가 발현돼야 되는데 이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들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시즘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불평등은 본성이다.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혐오감의 공유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어들이는 것이고요. 그냥 이용해 먹자 이거야 나는. 이거를 그럼 중국과의 관계. 아니 중국 이용해 먹고 일본 이용해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죠. 예. 그리고 그거 사실은 이용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도 이용당해야 돼요. 일반적인 관계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네. 없죠. 이거 우리가 작은 나라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주변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처럼 세계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전하고 불안하고 혼자로서는 뭔가 안 돼. 태극기 만들면 허전해. 누가 힘센 나라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성적인.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성조기를 들어요. 그럼 이런 심리는 뭐냐면 내가 혼자는 외로워. 나는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잘 용납되지 못하는 것 같아. 뭔가 힘센 사람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네. 이런 좀 심리, 자기 자신감의 부족,
자존감의 결여. 그렇지. 자존감의 결여야. 예, 이 자존감의 결여가 그러네. 결국은 이제 힘센 자에게 의지하려고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네. 나오고 네. 그게 집회 때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이유이자 맞아. 파시스트에게 동조하는 이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미국 극우는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일본 극우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데 네. 한국 극우는 자국 이익이 아니라 왜 미국 극우와 일본 극우와 그러니까. 입장을 같이 하느냐. 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매판의식이에요. 매판. 중국의 매판들도 영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앞세웠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해야 자기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국민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하든 말든 그들의 이익이 자기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온 오랜 역사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제에서의 매판적 구조는 상당히 많이 청산이 됐어요. 거의 청산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 의식에서의 매판성은 청산이 안 된 거죠. 청산이 전혀 안 돼. 이명박 정권 때 네. 그런 이명박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원세훈이 아예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문화계는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최근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한국의 이른바 극우들이 왜 한국 문화계는 기생충의 봉준호 같은 사람이 오스카상을 타고 그 소년이 온다에 한강 같은 사람이 노벨상을 타느냐. 이게 한국 문화계가 좌파가 장악해서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 문화계가 좌파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마치 좌파들끼리 세상 문화를 다 나눠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식민지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의식과 사상, 관점조차 매판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문화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자기 문화를 긍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른바 인간 보편성,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인간 존엄성 앞에서 인간 존엄성을 주려고 했던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질 않아요. 물질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갖기 때문에 이른바 한국의 자칭 우파 주로 이제 극우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극우인데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인 걸 만들지는 못해요. 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볼 때는 마치 문화계를 좌파가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에요. 자기 문화에 천착했던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 보죠. 최근에 K-팝 데모넌터스 같은 경우 이거 뭐 좌파 우파 따질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닌데 이게 세계적인 좀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를 저는 좀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제가 가장 좀 흥미롭게 본 캐릭터는 호랑이와 까치도 아니고요. 네. 갓쓴 사자보이스도 아니에요. 네. 거기 나오는 데몬들이에요. 오. 그걸 딱 보면 순간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백제 기와에 있던 귀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백제 귀신? 백제 귀면화라고 그래요. 네. 그 옛날 기와에다가 네. 악귀를 몰아내기 위한 귀신 얼굴을 새겨놨거든요. 네. 근데 그 똑 닮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오히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2세들인데도 네네.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걸 찾아내려는 의지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자기 역사를 좀 한심하게 생각하고 네. 심지어 세종대왕 흠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렇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문화적으로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되고 외국 것을 수입해 파는 데에만 열성이다 보니까 네. 미국의 극우 기독교인들이 무슨 마가를 얘기하면서 중국 혐오 사상을 퍼뜨리면 그거 재급하게 수입해 오고 네. 이 의식의 매판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청산하지 못한 의식의 매판성.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한국에서 혐중 사상을 퍼뜨리면 대중관계가 악화하고 경제가 경제 나빠지고 악화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최전선에서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게 한국인인데 왜 이래야 되나? 이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존감이 낮고 노예 근성이 있고 기회주의적인 어허. 성향이 있고. 무조건 자기한테 돈만 된다면 돈이 된다면 이 자기 공동체에 해악을 끼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네. 식민지 의식이자 매판 의식이자 매국노 의식인 거죠. 그게 우리 식민 지배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보면 되겠군요. 청산되지 못한 가장 큰 부작용이네. 유산이죠. 자존심 갖고 살자. 그렇지. 자존심. 자존심 갖고 자기 나름의 멋을 갖고 살아가자 이거야. 그렇게 하나로도 충분하잖아요. 자기만의 멋. 멋. 각자의 멋이겠지만 자기만의 멋을 갖고 가자 이 말입니다. 네.